반갑습니다. 네, 소개받은 사무국장 윤영경입니다. 네, 태연재활원 상습 학대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의 집행위원장도 같이 맡고 있어서 오늘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해도 될까요? 네. 사실 이제 그 울산에 그 장애인이 이제 거주하고 있는 시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근데 태연재활원이라는 거주 시설은 180명이 되는 장애인들이 그 태연재활원 안에서 숙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주를 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근데 이제 올해 2월 4일 언론을 통해서 다수 종사자들이 거주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고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UBC와 MBC에서 먼저 공개가 되었고요. 근데 사실관계가 너무나 이제 좀 되게 광범위한 폭행 사건이 벌어졌다는 내용입니다. 학교에 가담한 종사자가 20명, 폭행 건수가 이제 한 달에 700건, 피해자만 이제 29명. 근데 이제 180명 중에 직접적으로 맞은 피해자가 29명이고, 종사자가 80명인데 4분의 1인 20명이 폭행에 가담했다는 겁니다. 학대에 대한 이 폭행 사건에 대한 어떤 범위나 이제 이 내용들이 너무나 이제 좀 광범위해서 언론에서도 좀 집중적으로 다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 결과로는 한 달에 CCTV 확인된 폭행 건수가 346건, 30일로 나눈 하루 평균 11건의 폭행이 일어났던 겁니다. 4월 9일 날 경찰은 결국 이제 21명 중, 피해자 21명 중에 4명을 구속하고요. 시설 대표를 포함한 17명을 불구속 송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월 2일 최근에 검찰에서는 구속된 피의자 4명을 기소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학대 사건의 전체적인 좀 현재까지의 간단한 개요이고요. 일단 태연재활원은 오래 계신 분들, 울산 오래 계신 분들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사실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그 오가시는 시민들이 태연재활원을 다 아세요. 16년째 자원봉사자를 거의 매년 하고 있다는 분도 계시고, 저희 이제 아는 분이 태연재활원에 들어가 있다는 분도 계시고, 아주 이제 울산 시민들은 오랫동안 이 태연재활원과 함께 이제 살아온 셈입니다. 1987년도에 설립이 됐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88년도에 개원이 됐으니까 거의 30년 이상 울산 지역에 이태원 재활원이 설립된 이후 37년 정도 존재해 왔다는 거고요. 179명 거주인과 80여 명이 동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래 185명이 이 정원인데요. 한 185명이 정원인데 180여 명이 계속 이제 유지되고 있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올해 사망자가 좀 있었습니다. 거주인 중에 백혈병, 난소암, 암이나 혹은 최근에도 이제 사망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180명 정도의 거주인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작이 참 저희가 요번에 그 부모님들하고 같이 이제 그 자모회가 안에 이제 태연재활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녀분들을 이제 30년 전에 보냈던 거예요, 시설에. 근데 그 부모님들, 보호자들이 자모회라는 어떤 이제 조직을 만들어서 안에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지원을 하고 후원하고 봉사하는 활동을 하고 계셨는데요. 이분들이 요번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저희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알게 된 사실인데 37년 전에 한 20명이 이제 돈을 모았대요. 한 500만 원씩. 당시 500만 원을 37년 전에. 이제 돈을 모아서 2,000평의 땅을 샀대요. 땅을 사서 그 땅을 그 법인에 기부를 했는데 그 태연 법인의 시작은 당시에 어떤 유력한 정치인의 며느리인가에 대한 어떤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부모님들과 유력한 정치인의 며느리를 한테 그 울산에 연고가 있는 그 정치인은 아니었어요. 그 며느리는. 근데 그 울산에서 김태호 의원이요. 그래서 예,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 의원의 어떤 집안 사람과 연결이 되면서 다른데 어떤 시설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걸 울산에 좀 만들어 다오 해서 이제 부모님들이 그분한테 이제 좀 요청을 해서 이 법인을, 사회복지법인을 좀 만들게 됐고요. 그리고 그 법인을 만들게 된 것이 거기에 이제 땅은 우리가 사줄게. 그래서 부모님들이 2,000평을 땅을 사서 법인에 넘겨줬고요. 법인은 그 땅을 가지고 시설을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태연학교라고 이제 특수학교도 운영을 하게 됩니다. 즉
태연학교 법인이라는 이 법인은 사회복지법인이에요. 근데 사회복지법인 이름이 태연학교법인이에요. 그래서 이 복지법인이 사실은 이제 그 특수학교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또 태연재활원이라는 거주시설도 운영을 하게 돼요. 근데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은 학교법인이에요. 근데 태연재활원의 그 운영법인인 태연학교법인은 사회복지법인이지 학교법인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 태연재활원의 시작은 그 부모님들의 열망, 그러니까 그 37년 전에 어린 자녀가 혹은 성인이 된 자녀가 도대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살면 좋겠는가 이런 고민들 속에서 부모님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건 부모님들 그래요. 지금도 내가 돈 내서 내가 땅 사서 태연을 만들었는데 이 태연이 애들이 이렇게 컸느냐. 너무나 이 불신과 배신감이 굉장히 상당하십니다. 아직도 초기에 이 돈 내신 그 어머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어머님이, 그 영화에서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께서 계속 그 말씀을 하세요. 근데 자기가 땅을 사서 했기 때문에 이 태연재활원이 우리 거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법인에 넘겼기 때문에 이미 이 재산은 이 부모님들하고 상관이 없는 법인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도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고 계속 옹호를 해요. 그래서 법인에 대해서 옹호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법인이었는데 이제 법인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시설에서 이제 이 엄청난 규모의 학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 중에서는 도저히 태연법인의 이제 이 재활원의 운영을 맡길 수 없다. 그렇게 좀 생각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래 보면은, 지금 현재 그 대표이사가 이제 오세필이라는 분이었고요. 상임이사가 이제 이동성이라는 분인데, 이번 사건을 일어나고 난 후, 이제 시에서도 압박을 했어요. 이사장이나 시설장을 교체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압박을 했고, 그래서 김병호라는 분으로 대표이사가 바뀌었고, 상임이사도 바뀌었다고 하는데 아직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근데 뭐 등기부등본이나 이런 데는 다 나와 있을 테니 어쨌든 네, 나와 있을 테고 이 김병호란 분이 이제 태연학교의 전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들 이야기로는 이 김병호라는 이분이 이사장이 왔지만 결국엔 대부분의 이사장은 다 이제 좀 이제 그냥 이름만 좀 걸고 있는 편이고 실세는 뭐 상임이사가 이 법인을 많이 운영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동성이라는 분이 이제 굉장히 이 실세였던 거죠, 이 법인에. 근데 이제 김병호라는 분은 이제 알고 봤더니 이런 태연학교의 전 교장이었고, 교장까지 하려면 결국 태연재활원, 그러니까 태연법인의 이사장의 말씀 되게 잘 듣는 되게 수용적인 분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태연재활원은 현재 원장은 장영석이고요. 장영석 원장이 아직도 이제 시설장을 맡고 있고, 이분이 사실 초기에 이 학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한 달에 뭐 500건, 뭐 800건까지 이런 학대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이걸 모르셨냐 하니까 자기는 결코 몰랐다고 이야기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생활지원부와 운영지원부 그리고 재활지원부 이 세 가지 부서로 나눠져 있고 원장 밑에 원래는 이제 부원장이라는 직책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근데 이게 부원장이라는 직책이 있을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도 이게 어쨌든 이사회 내에서는 그런 직책을 주면서 아마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나 헌법적으로 이런 의혹은 들고 있으나 아직 좀 의혹만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국장, 뭐 팀장, 실장, 그러니까 원장, 사무국장, 팀장, 실장 이렇게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지원부가 뭐냐면 총괄실장이 있는데 황모 실장님이 계십니다. 그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머니들이 많은 분들이 좀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실제로 지금 폭행에 가담했던 생활지도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생활지도원 선생님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이 총괄실장, 황 실장입니다. 근데 이분이 사실은 알고 있었겠죠. 30년 동안 계속 오랫동안 관리를 해왔고, 또 이제 이런 실장들을 총괄하는 실장이기 때문에
그 각각의 실에 대한 어떤 상황이나 거주인의 특성 이런 거 다 알고 계신 분이고 선생님들이 관리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사실은 이 태원재활원의 실세라고 볼 수가 있죠. 태원재활원의 예산은 인건비가 한 70억 정도 되고요. 시설비가 이제 한 3,300만 원, 운영비가 11억 9,538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 이제 보조금 지원이 연간 약 70억 원, 즉 이제 인건비 정도가 되는 거죠. 한 이제 70억 원이 인건비로 이제 지원이 되는데요. 네. 저희도 이번에 조사하면서 이제 70억이나 되는 돈이 TV하고 국비하고 해서 아마 지원이 될 겁니다. 그런데 보다 한 7대3 정도. 그런데 해당 시설을 3년간 학대 관련 행정처분이 없었습니다. 여기 북구 강동 소재, 북구 대안동에 있는데요. 북구청 소관이에요. 직접적인 행정청은 북구청이고요. 태원재활원을 관리하는 소관은 북구청에 있고요. 태원재활원을 운영하는 태원학교 법인에 대한 관리 감독은 울산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시설에 3년간 학대 관련 행정처분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서미화 국회의원이 국정질의 할 때 첨부했던 자료를 보면 2014년과 16년에 그 보조금 관련해서 1,400만 원 반환된 사실이 있고 그 인건비 9,800만 원 반환됐고 그 시설 계좌로 법인 계좌에서 시설 계좌로 후원금을 4,400원 넣어라 라는 이런 시정 조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정도에 대한 것이 있었고 금액도 적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경미한 처분 정도로만 그쳤습니다. 정원은 185명의 거주인 정원이고요. 종사자 정원은 95명인데 이런 학대 사건이 일어나기 전, 그러니까 작년 10월 달에 이 학대 사건이 문제 제기가 됐었는데 그 이전에 이미 이제 인력들이 많이 부족했었어요. 일단은 뭐 8명, 정원 95명에서 한 80명 정도, 15명 정도가 10명 정도가 좀 부족한 상태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일단은 그 연령대로는 40대가 77명으로, 40대가 이제 주된 연령층이고, 거주기간이 30년이 92명. 거의 이제 한 50% 이상이, 30년 이상. 그러니까 40년 이상. 그러니까 92명하고, 그다음에 105명. 105명, 185명 중 105명이 40년 정도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초에 사실 이 학대 사건이 알려지게 된 거는 사실 묻힐 수도 있었어요. 아주 우연한 기회로 아주 힘들게 이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작년 10월 31일 날 거주인 A씨가 있어요. 이분은 이제 하루는 이제 이분들이 거주시에 있다가 한 번씩 이제 귀가를 하기도 해요. 근데 이 거주인 그러니까 A씨는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형님이 계십니다. 형님이 계시고, 그래서 이제 형님 댁에 한 번씩 이제 가고 하는데요. 근데 갈비뼈 2대가 부러진 사건이 일어나요. 진료를 받았어요. 그러면 보호자들이 이 갈비뼈 왜 부러졌어요?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그럼 시설에 물어봅니다. 내 동생, 이 남동생 왜 갈비뼈 부러졌냐 하니까 시설에서는 본인 스스로가 잘못해서 넘어져서 갈비뼈 2대가 부러졌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가족들이 아무리 봐도 이상해.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해당 거주인이 언어 의사소통이 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선생님이 나를 화장실에서 발로 찼다라고 답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 형수님이 너무 화를 내시는 거죠. 도련님이 맞았어. 그런데 거짓말해서 시설에서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담당 교사가 화장실에서 발로 찼어, 배를.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받도록 30년 전에 이렇게 돈 내가지고 땅 사서 이렇게 안전하게 시설을 만들어서 내 자녀는 평생 여기서 아주 안전하고 즐겁게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염원들, 이렇게, 으로, 이제 자녀들을 보내던데,
부모님이 지금 돌아가실 정도 오래 시간이 이제 지났는데 말고 지금 보니 화장실에서 선생님이 거주인을 때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갈비뼈 2개가 부러질 정도로 세게 배를 쳤다. 그러는데 증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화장실에는 CCTV가 없어요. 그러면 거주인 말만 믿고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결국 이분들이 굉장히 이제 이게 그 전에 또 수차례 전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의혹을 한 번에 제기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선생님을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거짓말 탐지하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압박을 했더니 결국 시인을 하신 거예요. 결국 선생님의 가해 선생의 자백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 거예요. 경찰에 신고를 하신 거죠. 근데 이분들이 결국 이제 이 투방이 이제 가장 많은 폭행이 일어난 곳이에요. 태연 재활은 이 투방. 근데 CCTV는 거실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사실을 CCTV를 보면서 이 A씨에 대한 사실을 조사하다 시설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CCTV를 확인했더니 이 투방을 확인했더니 선생들이 계속 거주인을 때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시설에서는 이거 도저히 안 되겠대요. 자기네 선에서 무마를 하려고 했대요. 시간을 달라. 자기들 해보겠다 하면서 그 때린 선생들은 뭐 직위 해제하고 이렇게 처리하고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CCTV를 확인해 보니 너무 일이 커진 거예요. 게다가 나중에 또 자세한 경과를 또 말씀드릴 건데 이분들이 그냥 있겠습니까? 부모에 전화하신 거예요. 처음에 이 형수님은 도련님이 갈비뼈 2개가 부러졌는데 익명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시설에서 이런 폭행 사건이 일어나고 그 시설 어딘지 우리가 알게 되면 저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시설이 폐쇄될까봐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그냥 이런 익명인데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해서 공익옹호기관, 장애인 공익옹호기관 신고를 하시고 경찰 신고하시고 증거 확보하세요. 라고 저희는 매뉴얼대로 이제 말씀을 상담해드렸고 그 다음에 어쨌든 그러면서 어쨌든 그런 이분들이 우리한테 연락을 했다는 사실과 함께 저희는 당연히 태연재활원에 나중에 어쨌든 어느 경과를 거쳐서 태연재활원에 저희가 알고 있다는 사실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태연재활원에서도 조금 바깥으로 이게 알려질까 굉장히 두려워했는데 결국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자기네들이 어쨌든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됐으니 어쨌든 해야 되는 일을 한 거예요. 경찰에 신고도 하고 공익옹호기관에 신고한 거죠. 그래서 3명을 증거해결위원회에 거쳐 징계해고했다 하고요. 뭐 공고사직 1명 했다 하고 나머지 16명 중에 1명은 타직종 변경을 하고 15명 직무정지를 했다. 근데 사실은 직무정지를 다 해야 되는데 1명만 운전원으로 변경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왜 특별 우대를 했는지 알 수가 없는데요. 어쨌든 좀 직무 정지를 다 하고 배제를 해야 되는, 왜냐하면 가해자 피해자를 분리해야 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근데 분리를 제대로 안 한 거죠. 1명은 운전원으로 직무 변경한 거예요. 자, 공익옹호기관 11월 6일날 신고를 했다 하고요. 그 다음에 공익옹호기관에서 방문조사를 했고 추가 피해 보호자들이 생긴 거예요. 공익옹호기관에서 같이 이제 들어가 CCTV를 보려고 하니까 뭐 어쨌든 존수조사하면서 드러나는 게 점점 피해 규모가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그 경찰들이 인지수사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CCTV를 보면서 경찰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 때리는 이 챙을 지도원을 보고 자기네들 봐도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괴물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폭행의 정도나 재질이 나빴다라는 거죠. 경찰들이 오히려 나서서 피해자들을 전화를 해서 추가 피해 조사 확인하라고 전화하셨고 그 어머니 중에 한 분이 저희한테 전화를 해서 아니 우리 아이가 퇴원 재활원에 있는데 맞았다고 CCTV 확인하라고 오라 하더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 전에 익명으로 제보받았던 거하고 합쳐서 아 여기였구나 해서 이제 확인을 들어갔고 어쨌든 퇴원 재활원에 전화를 해서 가해자 피해자 분리 조치와 경찰에 대한 경찰 조사에 성실히 이제 좀 응해 줄 것. 그 이후에 이제 그 공익옹호기관이나 이런 데 이제 왔을 때 이제 좀 잘 협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처음에는 뭐, 경찰 통해서 한 달간의 학대 피해 의심 사례 500건, 한 달간입니다. 피해자 약 20명, 가해자 약 20명 정도 추정이 됐고요. 장애인 권유옹호기관이라는 곳은 장애인 학대를 판정하는 겁니다. 곳입니다. 장애인이 이게 학대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정하는 곳이 전문기관이 있어요. 권유옹호기관이라고. 네, 그래서 여기서 직접적인 학대 판정 받았고요. 그리고 간접적인 학대까지 해서 41명이 저희는 간접적인 학대로까지 해서 피해자로 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 CCTV를 본 부모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 자녀가 앞니가 다 나갔대요. 앞니가 왜 나갔느냐? 맞아서 나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인지가 조금 되시는 분이에요. 보고 판단되고 의사적인 소통이 되시는 분인데, 이분이 자기 방에서 옆에 있는 장애인, 거주인이 동료가 맞는 걸 봤대요. 근데 이렇게 보고 계속 그 CCTV 나와요, 이 사람이. 막 보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보면서 이를 갈았대요. 드륵 깔아서 앞니 누기가 다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임플란트 치료해요. 그분이 지금 학대 신청으로 나와 계세요. 직접적으로 맞은 것이 아니라 정서적인 학대에 해당하거든요. 다른 장애인이 그렇게 막 발로 차고 때리고 뺨 맞고 하는 거를 봤는데, 그 본 사람도 정서적인 트라우마가 생기잖아요. 네. 그것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돼요. 이분은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이를 갈다가 다 나간 정도였고, 그래서 그분은 지금 학대 쉼터에 지금 입소하고 있어요. 너무 힘드셔가지고. 근데 학대 쉼터를 갔는데, 한 방에, 이제 여기는 한 방에 5명, 6명이 거주를 하고, 그렇게 거주하는 방이 이제 3개가 있어요. 그다음 거실이 있고, 화장실 2개고. 그러니까 방 3개짜리 큰 뭐, 3룸? 뭐 큰, 이제 빌라처럼 한 동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서 5명이 같이 자면, 이분들이 밤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밤에 이제 일어나서 화장실 간다 나가다가 다른 거주인이 자고 있는 거주인 발을 밟을 정도로 이게 촘촘하게 자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그분의 학대 쉼터로 나오신 이분이 쉼터에 나서 제일 좋다, 뭐가 제일 좋아요? 하고 물어보니까 그분도 이제 부모님 안 계셔서 누나가 이제 보호자인데, 얘야, 너 뭐가 제일 좋았냐? 하니까 침대가 있어서 제일 좋았대. 침대가 있어서 제일 좋았대. 한 번도 지금까지 침대에서 자보지를 못했어요. 우리 땡땡이를 유없이 수없이 폭행을 한 옆반 김땡땡 선생. 땡땡이 우리 땡땡이 담임 선생님이면서도 옆반 선생이 자기 반 교주인을 폭행하는 걸 보고도 말리지 않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심하게 폭행당하고 있는데 신고도 하지 않고 보고 있었던 담임 선생, 김땡땡 선생. 신변 처리하고 샤워 후 고관주 수술한 아이를 빨리 들어가지 않는다고 발로 차고, 기저귀 갈고 옷도 올리지 않고 내버려둬서 다치게 하고, 심장 수술하고 잘 놀래는 아이를 강제로 멱살 잡고 당겨와 손톱 깎고 발로 차고, 가만히 앉아 놀고 있는 아이를 그렇게 때리고 발로 차고, 몇 번이고 시설에서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봤는데도 잘 놀고 있다, 잘 있다고 거짓말한 거. 또 다른 이름 모르는 선생까지도 우리 땡땡이 등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때리는 모든 행위들을 용서할 수가 없다. 시설을 믿었다. 처음에 우리 땡땡이가 폭행당했다는 말을 듣고도 그 사실을 믿고 싶지도 않았다. 근데 CCTV를 보았다. 비통했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원통하다. 근데 아직도 시설장과 책임자들 그대로 있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우리 오빠는 몇 년 전 시설에 들어갔을 때 웃으면서 걸어 들어갔다. 근데 지금 일어나서 걷지도 못하고 있다. 바닥에 앉아만 있고 화장실 갈 때도 앉은 상태 그대로 들어서 가야 한다. 바닥에 누워서 잠만 자고 있을 때가 잦다. 치매도 왔다. CCTV를 보니 한 달에 150여 차례나 폭행을 당했다. 밥 안 먹는다고 때리고, 잠을 잔다고 때렸다. 아무 이유 없이 맞았다. 왜 때렸는지 묻고 싶다. 도대체 우리 오빠가 어떤 잘못을 해서 때렸나? 운영법인과 시설 책임자들이 아무도 바뀌지 않았고, 울산시는 책임지지 않고 있다. 여기가 의원방이고요. 이분이, 누워 계신 분이, 여기, 보호자의 오빠예요. 오빠분이고, 다운증후군이 있으시고, 지적장애가 있으시고요. 한 5년 되셨어요, 이분은. 5년 전에 시설 들어갔는데,
그때는 이제 웃으면서 걸어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은 시설에 있으면은 거의 이게 방이거든요. 요 방, 이게 촘촘하, 요렇게 자요. 요렇게 자요. 세로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직사각형 방이에요. 직사각형 방에 방 긴 한쪽에 그렇게 이게 뭐죠? 옷장 같은 거, 개인 사물함이 딱 있고요. 그 좁은 여기를 요렇게 세로로 자요. 무슨 성냥갑 안에 성냥이 이렇게 퉁퉁퉁 들어가. 예. 그런 건데, 여기는 그냥 마룻바닥에 누워서 자요. 이분들은 한 번도 침대를 사용해 본 적도 없고요. 혼자서 자본 적도 없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자고 싶을 때, 먹고 싶을 때 뭔가 하고 싶은 욕구는 다 거세당한 채 이렇게 규칙대로 살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여기가 산 좋고 물 좋은 데였어요, 옛날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뭐냐면, 산 좋고 물 좋은데 아무도 이건 고립되어 있고 폐쇄되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면은 모든 게 이렇게 비탈져 있어요. 많이. 예, 구름져 있어서 사실은 이런 분 같고 요 기군 이 오모시 이군도 이제 일어나서 걸어 다니면서 식당을 가야 되는데 가팔라서 식당을 걸어서 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식판을 갖고 와서 여기서 거실에 앉아갖고 식판을 내려놓고 먹어요. 몇 명이? 15명이에요. 방 하나에 5명씩 있어서 자고 있고, 잘 수 있는 방 3개가 5명이 살고 있고, 그분들이 거실에 나오면 15명이 거실에서 밥을 먹거나 아니면은 TV를 보면서 춤을 추거나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울산에서 퇴원제하러 봉사 안 가본 사람이 없어요. 예, 자원봉사 엄청 가요. 그리고 이제 시설이나 이런 거는 물론 개방을 하지 않고요. 강당이나 이런 데서 모아놓고 집단적인 프로그램을 합니다. 봉사자도 굉장히 많이 가요. 부모님들도 급식 봉사 가고 다 가요. 근데 실질적으로 거주인에 대한 이런 복지나 이런 것들은 이 방의 개선이나 가장 큰 복지가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180명을 소규모 하는 거예요. 소규모화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기존의 180명의 이런 대규모 거주 시설은 의무화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있었고 부모님들도 좀 소규모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이야기해도 법인에서 방법을 안 찾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아까 180명 계속 유지하고 있다 했잖아요.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퇴소하신 분도 있어요. 자연 감소가 돼요. 근데 그래도 180명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건 이 시설에서 시설법인에서 계속 사람 채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규모를 줄이려면요. 감소가 되면 충원을 하지 말아야 돼요. 더 인원을 충원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계속 정원을 줄여나가야 돼요. 시설에 있는 거주인들의 수를 줄여나가야 돼요. 그리고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법에서 모색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그러고 왔고 계속 180명 유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런 이제 개선이나 이런 것들에 하지 않고 있었어요. 보조금 70억이나 받고 있고요. 그런데 법인에서는 그런 의지나 이런 것들이 없었고 문제는 이런 대규모 학대 사건 이런 불구하고 시설장은 몰랐다. 라고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듣고 공동대책위가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제 부모님들이 뭘 원하냐면은 처음에 부모를 찾아와서 딱 2가지예요. 하나는 퇴원법인이 퇴원 재활원을 못 맡게 해라. 손 떼게 해라. 자기네들은 공공기관에서 재활원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 2번째, 소규모화 했으면 좋겠다. 30명, 50명, 30명, 50명 소규모해서 이 2가지를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알아봤더니 이게 사회서비스원이 있거든요. 울산에. 물론 사회서비스원을 무슨 복지지능서비스원이라고 해서 총폐합해서 축소시키긴 했는데 원래 사회서비스원의 기능이 이런 공적인 운영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적 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축소되어 있습니다. 네. 운영법인을 교체하라는 뜻이에요. 운영법인을 교체하라는 것이고 일단 운영법인이 공적인 기관을 교체를 해서 단계적인 소규모화 혹은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 체계로 전환하는 것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대책위에서 이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 초반에 이야기했던 상담 전화로 와서 저희가 계속 팔로우하고 있었고, 전수조사, 조사원 파견을 하고, 사실은 언론사 이제 그 피해 사실 확인을 하고 피해자 보호자 한 분이 탄원서 작성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시설에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단 180명이라는 대규모고 30년 동안 부모님들이 몰랐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이게 탄원서를 저희가 좀 쓰다 보니까 예전에도 멍이 들어오거나 다쳐온 게 있었어요. 근데 부모님한테는 문자가 와요. 그러니까 뭐 그 거주인이 거주인의 카드를 쓰면, 체크카드를 쓰면 부모님한테 문자가 오는데, 문자를 보고서야, 아, 우리 아이가 병원을 갔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두덩이 찢어서 성형외과 갔거나, 발이 찢어져서 뭐 정형외과 갔거나, 뭐, 이런 것들 다 와서 물어보면, 아, 이 땡땡이가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가 넘어져서 이렇다. 자기가 실수해서 뭐 이랬다라고 했는데, CCTV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그런 게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부모님들이 시설에 30년 동안 시설에만 의존해 오신 거예요. 처음에 만들 때 그랬고 시설밖에 없었고 30년 동안 시설에 의존해 왔었어요. 그 시설에서 뭐라고 하냐면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땡땡이 손잡고 집에 가세요. 가세요. 우리도 너무 힘들어요. 우리 땡땡이 때 너무 힘들어서 선생님들 정말 너무 힘든 거 아시죠? 부모님들이 맨날 개인처럼 죄송해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너무 힘들게 했죠. 쫓아낼까봐. 근데 그루밍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었던 거죠. 시설 아니면 이 땡땡이는 딴 데 못해요. 자리 못해요. 집에서 어머니 데리고 사시겠어요, 평생? 이렇게 협박을 해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님이 몰랐나? 알면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가장 큰 위협이 뭐냐? 시설에서 쫓겨나는 거. 두 번째는 뭐냐? 시설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었다. 두 번째 문제는 결국 국가의 책임이에요. 이거는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가 가장 큰 거예요. 그리고 또, 그래서 어쨌든 언론 보도가 시작되면서 이제 피해 부모님이 나서지를 않으셨어요, 처음에. 자기 아이한테 현재 시설에 있잖아요. 아직 있거든요. 180명이 되는데, 거기서 직접 학대 피해자가 29명이에요. 간접 피해자 합치면 41명이에요. 근데 그걸 목격하고 같이 이제 그런 것을 안 당했지만은 간접적인 피해자, 저희는 180명 전체가 다 피해자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당장 시설에서 나와도 갈 데가 없어요. 그죠? 시설에서는 그걸 이용하고 있잖아요. 갈 데가 없다.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니까 조용히 넘어갈 수 있었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오산이었죠. 어쨌든 저희가 공개의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은 피해 부모님들이 이런 두려움을 좀 떨쳐서 나올 수 있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울산시를 압박하는 거다. 보건복지부를 압박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울산시와 보건복지부에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공대위에서. 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 학대를 당한 곳에 학대를 당한 사람이 머무르고 있어요. 이거는 내가 맞은 곳에서 계속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잔인하지 않아요? 그러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러면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다른 데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갔으면 좋겠는데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거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돼요. 자, 어떻게 책임을 지면 좋겠느냐? 저희가 제안을 했어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2022년도에부터 그 자립지원사업, 실시를 하고 있었어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2년 동안 했는데, 그 전국의 광역시도는 다 참여를 했는데, 울산만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네. 울산이 만약에 참여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 자립지원주택으로 우리 태원 그 피해자들 다 지원할 수도 있어요. 원하시는 분들 한해서. 우선으로. 그리고 만약에 자립지원 체계가 갖춰져 있었으면요. 부모들이 집을 구하거나 보호자들 집을 구해서 우리 애 여기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자립지원 체계가 있으면 어떤
장애를 갖고 있는 분도 다 자립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지금 활동 지원 서비스 있죠? 주간 활동 서비스 있죠? 이 두 가지 서비스로 우리가 16시간 충분히 커버가 돼요. 그런데 나머지 8시간, 야간 시간에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자기 교에 맞게, 특성에 맞게 필요한 만큼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저희가 말하는 자립지원 체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금은 울산은 하나도 없어요. 말게요, 그냥. 아주 투명하게 없어요. 깨끗해요. 근데, 그러게요. 그래서 부모회가 이제 사실은 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의 모임이잖아요. 저희 부모회가. 부모회에서 그 예전에 시장님 있을 때 자립지원주택 사업을 울산시 최초로 이제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해서 실시하게 했어요. 근데 그 다음번에 이제 시장이 바뀌고 나서 계속 했어요. 했는데 저희가 중증장애인도 자립해야 된다. 케이스를 만들려고 이 자립지원주택 사업에 중증장애, 소위 말하는 최중증 장애를 가지신 분이 이제 거주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참여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근데 2년 정도 하다 보니 시에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간에 주거 코치를 계속 저희가 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립할 수 있도록 계속 이제 패턴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이제 뭐 밤에 깬다든지 밤에 돌아다니지 하는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개입하고 지원하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서 2년 정도 성과를 냈는데 시에서 갑자기 예산을 줄여야 된다면서 공문을 보내요. 자립지원주택은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세요. 경증장애인 어떤 경증장애인이지? 그래서 그럼 자립은 경증장애인만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싸웠지만 결국 저희가 좀 역부족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공대위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의식도 굉장히 많이 가졌고 다들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분노를 하면서 어쨌든 현재 학대당한 장소에 있는 학대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울산시에 자립지원 대책 마련하라라고 요구하고 아까 말했지만 특별감사 실시하라. 법인에 대해서 특별감사 실시하라. 그리고 책임자 엄중 처벌하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데는 시하고 국구청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하라라는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연자론에 이제 현장 점검 간담회를 좀 갖고 이제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되게 관심도 있으신 분이 같이 가서 문제 제기를 막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태연 피해 보호자 간담회나 상습 학대 관련한 이제 피해 부모 법률 지원 간담회 지원하고 있고 이거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또 공동투쟁위원회, 그러니까 공대위가 전국 공대위가 또 조직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미애 국회의원도 이제 상습 학대성과 관련해서 국정질의 좀 진행한 바가 있고요. 태연 피해자 대책위 분들이 이제는 자립을 위한 분들이 이제 초기에는 1명 정도만 관심을 가지고 지금 한 7분 정도가 관심을 가지면서 학대 피해 쉼터에 이제 한 3명 정도 나와 계시고요. 체험홈이나 자립 주택 관련해서 좀 견학도 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30년 동안 이제 시설에 의존해 왔던 분들이 이제 조금씩 자립과 관련된 그런 희망 이런 것들을 좀 기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가지기 시작하셨어요. 이거는 저희가 직접 이제 이야기를 울산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재활교사들의 폭행과 학대 정황이 나타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피해자만 30명에 달하는데 학대 가담이 의심되는 재활교사도 20명에 이릅니다. 이 기관은 울산 최대의 규모이고 37년이라는 기간 동안 장애인 시설을 운영한 곳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맞고 죽어야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인지 분개하게 됩니다. 우리가 불과
1개월치의 CCTV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500회 이상의 폭행이 벌어졌다면 그동안 시설을 운영하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런 사회와 단절된 폐쇄적인 공간에서 집단적인 삶을 살면서 어떠한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을지 그런 합리적인 좀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발로 복부를 가격하거나 손이나 도구 등으로 위해를 가하는 등의 신체적 폭행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만 찍힌 것만 확인된 거 아닙니까? 데리고 질질질 끌고 들어갔어요. 그 끌고 들어간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더 심한 학대가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나마 이게 어떤 분이 두들겨 맞아서 병원에 입원하면서 보호자가 와서 뒤지다 간 겁니다. 안 그랬으면 누가 말을 했겠습니까? 울산시는 북구청이다, 북구청은 울산시다, 뭐 이렇게 지금 니밀락 내밀락을 하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들은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이 저보고 하는 소리가 명훈이 어머니, 명훈이는 너무 폭행이 너무 심하게 당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는 CCTV를 안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봐야 됩니다. 왜? 우리 명훈이가 시설에 있으면서 어떤 대우를 받고 살았는지 저는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명훈이한테 제일 미안한 게 그게 제일 미안하거든요. 미처 엄마가 그거를 눈치채지 못했다는 거. 보이지 않는 깊은 산 속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곳에서 참사를 당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만 있습니다. 한 달 내 CCTV에 기록된 구타만 890여 건이었다고 합니다. 재활교사 3분의 1 이상이 가담하고 거주인 3분의 2가 맞고 살았던 그곳은 아직도 문을 닫지 않고 있습니다. 고스란히 그 시설 내에 방치돼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요구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울산시 차원의 장애인 학대 피해자에 대한 긴급 보호 조치와 지원 방안 마련하라. 하나, 울산시 차원의 장애인 거주시설 지도감독 소홀 문제 철저히 규명하라. 하나, 학대 가해자 및 관련자 전원을 철저히 조사해 엄폐하라. 하나, 장애인 학대 거주시설 거주인에 대한 자립생활시범 특별사업 지역을 설정하여 개인별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에서도 살 수 있게 하라. 하나, 상습 학대 시설 운영 법인을 공적기관으로 교체 및 장애인 자립지원대책 수립 등입니다. 지금 울산시 그리고 북구청은 태연 재활원의 집단 학대 및 거주리 상태에 대해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 그리고 피해 현장에서 함께 생활한 폭격한 피해자까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시급하게 근본적인 해결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며 우리는 그 활동에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아까 이제 마무리인데요. 제가 이제 던지고 싶은 질문은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까?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정리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요구안은 어떤 것이어야 될까? 요구안은 물론 저희가 공개해서 요구안 말씀드렸지만요. 그 요구안이 나오기까지 어떤 문제의식들이 이제 이 퇴원재활원 사태, 학대 사건, 학대 사건이 벌어진 그 원인들을 이제 같이 이제 고민하면서 나온 요구안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영 구조의 문제, 시설의 폐쇄성. 결국 아무도 내가 때리는 걸 모를 거야. 라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때린 사람이 이게 처음에는 이 때린 새끼 어떤 새끼야? 이 나쁜 새끼, 원래 나쁜 새끼 아니야?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시설에서 고용되어 있는 모든 생활 지도원들은 잘 복잡하고요. 이제 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산 좋고 물 좋은 데 들어가요. 고립돼 있고 아무도 없어. 그리고 이런 공간에 방방마다 5명씩 장애인들이 있어요. 근데 이 장애인들은 그냥 장애인이야. 이게 장애인이야. 근데 나는 이 장애인들을 행사 여탈권을 내가 쥐고 있는 거야. 내가 권력자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력이라는 것이 그 안에서 그 생활 지도원이 갖고 있는 권력이 굉장히 절대적이고 강력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 위에 있는 뭐 총괄실장이나 국장이나 이런 사람들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책임 있게 관리 감독을 했다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고, 이 사람이 그렇게 방임하거나 내가 그런 권력을 갖고 있는 양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 대씩 때리거나,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어? 하다가 결국에 말 안 들으니까 막 때리고, 너 왜 내 말 안 들어? 막 때리고, 너 또 이렇게 왜 문제 행동해? 막 때리고, 근데 상대방의 학대를 당한 거주인들은 그 사람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른 행동을 하고 그 생활 지도원의 뭐 말을 안 듣는다 해도 이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장애 특성일 수 있고, 또 그 생활 지도원의 말을 반드시 들을 필요는 없잖아요. 너 뭐 이렇게 해라 해서 이 거주인들이 다 말을 따라야 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다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지 내가 편하니까. 생활 지도원이 편하니까. 어쨌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때려도 아무도 뭘 하지 않고 감독도 없고 감시도 안 하고 들키지도 않아. 계속 때려도 괜찮아. 이런 분위기가 만연해지고 심지어는 서로가 동료 그 생활 지도사원들도 그냥 눈 감아주는 거예요. 방임하고. 네. 그리고 사회복지사 중에는요, 퇴원 재활을 거쳐간 분이 꽤 많아요.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안에서, 이게 본인 생각에 비인권적이고 비인격적인 일들이, 그러니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 하거나 조금 다르게 하면, 굉장히 좀 눈치가 많이 보이고, 약간 따돌림 당하고 해서, 그만뒀다. 또 어떤 사회복지사 A씨는 내가 거기에 퇴원 재활에 계속 생활 지도원으로 있으면은 나도 장애인을 때릴 것 같아서 나 그만뒀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많이 물어봤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총괄실장이랑 또 활실장은 악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회복지사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근데 내놓을 수가 없는 게 자기의 어떤 그런 사회복지사들은 어쨌든 고용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내부적인 일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 고발자가 나오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 그런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이제 부모님들의 문제는 30년 동안 이렇게 폐쇄된 시설에 진짜 방에 못 들어가 본 부모님도 많고, 근데 이번 기회에 막 다 들어가 보셨다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전화하거나 문의를 하려고 해도 시설에서의 그런 어느 정도의 그런 폐쇄성, 그런 좀 강고하게 오랫동안 갇혀졌던 폐쇄성, 그리고 이런 인권 침해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문제 제기를 하면 지역사회의 어떤 다른 자립전 체계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불안감 이런 것들 때문에 쉽게 시설에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거주시설 내 인권 침해가 일상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결국 이태원 재활원 내에서는 상습의 폭행과 학대가 발생한 거고, 행정청도 마찬가지로 1년에 한두 번 정기적인 점검을 해요. 근데 학대 관련해서는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어요. 나타난 적이 없대요. 시설은. 이 행정청의 어떤 점검 결과에서도 학대 관련해서 나타난 적이 없다. 결국 관리 감독의 부실인 거죠. 부산시의 관리 감독의 문제는 정말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학대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3년간의 지도 점검에서 한 번도. 그러면 지도 점검이 어떤 형식적이었을까? 글쎄요. 저도 어느 정도 했는지, 그러니까 아예 이거 지도 점검을 했을까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공대의 단체 분들 계셨어요. 했을까? 지도 점검은? 그래서 이런 어마무시한 인권 침해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지도 점검이 안 나타날 수가 있지라는 의문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아까 말했지만은 시설이라는 것 자체가 가지는 그 폐쇄성, 그 다음에 외부 시선이 차단되는 그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이 원래 갖고 있는 거죠. 시설은 폐쇄적이지 않은 시설이 아니에요. 시설은 반드시 폐쇄성을 갖게 돼요. 구조적으로. 그 부분은 결국
시설의 본래적인 문제고요. 문제는 지금 사후가 아니라 이 문제가 왜 발생하게 됐는지 원인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관리 감독이 좀 철저하지 않았다. 지도 점검에 삭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건 어떻게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을까. 이거는 굉장히 의구심이 듭니다. 재단 측에서도, 그러니까 재단의 관리소는 맞아요. 맞고, 그런데 결국 1년에 70억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면서까지 이 지원을 하고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 그리고 대규모 거주시설은 특별히 더 관리 감독이 신경 써야 되는데,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던 대로 했거나 아니면 정기 점검해야 되는데, 뭐, 실제로 했을까? 이런 이야기가 문제제기가 나올 정도로 형식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동대책위에서 요구하는 아까 지금까지 나왔던 것들입니다. 여기 이 포스터 한 장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그 공동투쟁을 시작을 하면서 사실 장애인 시설과 장애인 법인, 장애인과 관련된 단체, 기관, 시설, 법인 등의 공문을 다 보냈어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하셨어요. 오히려. 그래서 근데 문제는 거기가 다 이제 아까 태연처럼 시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무슨 복지법인, 또 무슨 보호센터, 뭐 이런 것인데, 그래서 거기는 이렇게 저희가 같이 기명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등으로 처리를 했고, 일단 공동투쟁에 함께 하고 있는 애는 태연 피해자 대책위하고, 뭐, 이제 저희 부모회, 내병면 장애인권협회, 정교조, 뭐, 이동권연대, 뭐, 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에서 적극적으로 많이 이번에 나서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대책위에 요구하는 울산시의 행정의 좀 더 적극적으로 혹은 이제 이런 장애 거주 인권 침해를 방치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꼭 마련해야 된다라는 거고 시설 운영 법인에 대해서 엄중한 행정 처분하고 시설 운영 법인을 사회서부로 교체하라. 그리고 아직도 학대당한 장소에 머물고 있는 피해 거주인들의 지역사회 자립 대책을 마련하라라는 것이 저희 공동대책의 요구고요. 일단 시장은 아직 사과를 하지 않았고요. 그 대신에 다른 국회의원이나 다른 뭐 구의원들은 사과한 바가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 사과했습니다. 그다음 시설 운영법인에 대해서 엄중한 행정처분하라 했는데 그 엄중한 행정처분 중에 가장 큰 처분이 뭐냐면 법인 그 설립 허가 취소예요. 예, 그 처분이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시에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 북구청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시설 폐쇄인데요. 아직 다 그까지는 안 갔어요. 안 가고 저희는 그것까지 요구하고 있지만은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저희가 요구하고 부모님도 원하는 거는 시설 운영 법인을 교체하는 거예요. 예. 사회서비스원을 공적기관을 교체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직도 학대당한 정서에 머물고 있는 피해 거주인들의 지역사회 자립 대책을 마련하라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올 하반기에 예산을 주겠다. 시에서 원하면. 어떤 예산? 자립지원 시범사업 예산을 주겠다. 하반기라도 하겠다면. 그래서 시에 가서 설득을 했어요. 근데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예산 부담 때문에 그러니까 국비를 받아와도 국비 비율이 그렇게 막 높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거라도 받아서 하반기에 지금 나오겠다는 분들이 있으니까 좀 자립지원 대책 마련하고 집 마련하고 서비스 충분한 활동 지원 시간 그리고 이제 주거 코치나 이런 서비스를 좀 지원하라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역사회 자립 대책을 마련하라까지가 저희 요구안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이 많은 단체들과 함께 이제 48개로 단체 개인이 늘었고요. 이제 여기에 부모님들이 또 개별적으로 또 들어오신다고 하시니까 피해 부모님들, 거주인 부모님들 그러고 이제 마무리인데요. 태연재활 사건 여전히 진행 중이라서 제가 이제 여기 보완이 될 만한, 그러니까 혹은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 다 익명 처리하긴 했지만, 아직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발표에서 최대한 많이 자료를 보여드리려고 했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 자료를 다른 데 쓰신다고 한다면 저한테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고, 예. 그 다음에 피해 가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고요. 공대위가 어쨌든 자기 역할, 그러니까
그 피해자나 피해자 거주인, 피해 거주인들이나 보호자를 할 수 없는 일들 함께 해 나가는 것들 계속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많이 고민했던 거는 두 번째인데요. 장애인의 자립할 권리는 누구도 판단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국고청에서 지금 뭐 자립 기초 조사를 한대요. 자립할래요 말래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주인들에게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뭐 이런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는 그런 건데요. 근데 사실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자립하실래요 물어보는 거 하고 지금 시설밖에 없는데 시설과 나가는 것밖에 없는데 집으로 가는 것밖에 없는데 자립하시겠어요 물어보는 거는 강요를 하는 것 같아요. 시설에 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한 번 더 확인시켜주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 같고요. 국고청 담당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과장도 이야기해보면, 자립할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만 이런 이제 뭐 계획을 좀 짜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전후 이야기가 있긴 한데, 그 과장님한테 되게 묻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자립할 수 있다 없다를 누가 판단할 수 있는지.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다 없다를 누가 판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자립하고 지역사회에서 살아나가는 거는 인간이면 누가 갖고 있는 권리인데, 그 권리를 누가 판단해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인지, 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걸 누가 왜 결정해야 되는지, 장애인은 왜 그런 결정 속에서 한정된 어떤 자유를 누릴 수밖에 없는지, 그런 고민들이 많이 들어서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자립할 권리는 누구도 판단할 수 없다. 이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